앞에서 우리 김영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프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가, 이러한 꿈을 갖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만났던 사람들, 2006년, 2007년 마닐라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죠. 집이 없어서 다리에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힘든 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마다 큰 재난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힘든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처음에 저희들이, 뭐 제가 이 기관을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언젠가는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떠났을 때 그 현장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변화시킨 모습 그대로 좀 지속됐으면 한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왜 하며 이것이 어떠한 변화로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국제개발에서 우리가 특별히 MDG라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그런 것들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이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활동을 할 때 2007년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몰라가지고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저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에 마음이 컸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 마음이 큰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종교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들,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컸었고,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코이카라든지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러한 펀드라는 것들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국제개발을 전혀 몰랐죠. 그냥 기독교의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었죠. 처음에 2007년, 8년 이 두 해 동안 저희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지역을 좀 배우자라는 것들, 그러한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고, 물론 저는 필리핀에서 일하기 전에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일을 했을 때 제가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길을 가고 나서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캠프 활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일을 먼저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의 이 문화와 특수성들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의 선배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의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일을 하지 않고 좋은 파트너 단체, 정말 바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기관에 가서 사정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작은 공간을 저희들이 할애받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나라의 빈곤은 어떠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공부들을 했었죠.
그러던 가운데 우리 눈앞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역의 문제들.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들, 아플 때 적정한 나이에 학습을 해야 되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먼저 하기보다는 지역의 단체와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그런 것들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처음에는 마닐라의 돈도, 나보타스, 뭐 예를 들어서 돈도, 마닐라의 빈곤, 필리핀의 빈곤 얘기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연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 있는 지역입니다. 마닐라 항만 옆에. 이곳에서 NGO 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하며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2009년일 겁니다. 2009년에 마닐라가 한 80%, 85% 정도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온도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는 온도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캐세난가 그러한 다른 이름으로 태풍이 불렸습니다. 그 태풍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하고 같이 마을에 지내던 분들이 집을 잃게 되죠. 뭐 강가나 바닷가에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임시 나무를 모아서 이렇게 덧대서 생활하던 집들이 태풍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터전이 없으니까 정부는 그 지역 인근에 큰 야외 농구장에 사람들을 임시 수용을 하죠. 정말 그때 모습을 영상을 하게 되면 작은 농구장에 뭐 100여 가정 하면 5, 600명이죠. 그 정도 분들이 작게 칸을 치어서 천을 걸어놓고 뭐 생활 그런 모습들 정말 절박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또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역할을 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이후에 이분들이 어느 날 대형 뭐 차량이라고 하면 버스 뭐 이런 교통수단이기보다는 뭐 큰 덤프트럭 이런 쓰레기 차량 이런 차량에다가 사람과 이 사람 가재도구를 실어가지고 외곽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주민 마을 필리핀 정부는 이 빈곤순 이 모습들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 땅들이 이분들이 무단 점유를 했는데 개발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런 땅들이니까 계속적으로 그 지역을 도심 외곽으로 이 사람들을 빼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이렇게 사라졌던 분들이 몇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 현지 단체죠. 현지 단체에 와서 우리가 이주를 정부만 믿고 이주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다. 집을 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거할 집이 없고 줘도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치료를 시켜야 해준다고 했는데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학교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수천 명인데 교실 5개.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것들은 하루하루 먹을 생존을 위한 그러한 일거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죠. 이 절박한 상황들을 보고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들은 2009년, 2010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었고 마침 그때 이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사회적 기업과 빈곤과 환경 이런 것들을 열심히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던 그러한 분들이 한국의 정부가 좀 바뀌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한국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한신대학교의 지역발전센터라고 하는 연구소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탄식만 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 사회적 격, 빈곤, 에너지 이게 전부 다 저희 지역에서는 같이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 조사 작업을 2010년이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빈곤 지역을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이주하기 전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주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가, 그런 걸 조사를 했고, 또한 외국인의 시각으로만 봐서 제시하는 것들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의 전문가들, 뭐 필리핀에는 다행스럽게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국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개발에 있어서 그 전문가들에게 같이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한 6천 가정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630가정 정도 될 것 같아요. 1대1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니즈 상황들 그런 서베이를 저희들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 조사단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과연 그 지역이 이제 타오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겐 블랙한주 경기도 한 남양주 정도 위치상으로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그 당시 한 7만 명 정도 생활하는 이 주민들에게 과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좀 이 고통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러한 저희들이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원칙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이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도운다고 하면서 또 다른 갈등과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역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 이것을 위해서 한국의 워크숍을 끝내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나라에 이러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렸고 이것을 현지 주민들이 현지 전문가가 지역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15개월 동안 작업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 가운데 이건 철저하게 주민이 주도해야 되고 지역민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갔을 때 이게 스탑되지 않아야 된다. 펀드가 안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개발학과 College of Social Work and Community Development라고 하는 회전에 있는 필리핀 국립대학교 본교죠. 거기에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들에게 저희들의 상황들, 저희 기관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게 말로만 이게 전문가로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한도 주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들을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달라. 과거에 한국하고 일을 해봤더니 말 잘 안 듣더라. 말은 듣는데 그대로 안 하더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 지역개발의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의 기본 교과서의 방법론 모든 문제는 지역에서 니즈는 지역에서 발견을 한다.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 주민주도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목표하는 것들은 이것을 수행하는 외국의 단체, 우리 단체 캠프나 필리핀 국립대학 UP의 지역개발학과 이 교수님들아 이런 외부인들의 만족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핵심 가치로 from the community, with the community, for the community라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UP에 우리 초창기 사업일에 초창기 정말 같이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그 맨 앞줄에 왼쪽에 두 번째 저고요. 저 사진이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전이네요. 지금 머리 하얀데 그 옆에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당시에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개발학과 학과장님 모린 빠가드한 교수님이시고 그 옆엔 로디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개혁을 강의를 했던 육회 교수님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지역 주민 뭐 여기 모이는 초창기에는 거의 뭐 97% 저희 대부분이 다 여성 어머니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들하고 지역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5개월 동안 지역 조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남편이 일자리가 없어서 마닐라로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더라. 내가 기술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더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부하고 다른 사람은 갈등 없는 그러한 것들이 교복이 우리 지역엔 참 귀한데 교복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제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봉제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곳에서 전 세계 국제개발의 봉제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든 지역의 교복 생산, 학생들의 교복 생산을 위해서 이것은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디자인 자체가 여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운영될 수 있고 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주민이 오너십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한 교수님까지 결합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시행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성하고 이럴 때 이 일자리를 만들자고 했는데 다 모여서 했는데 이 봉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뭐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옛날에 뭐 신발을 가죽을 가지고 가공 신발을 만든 그런 데서 이렇게 재봉틀을 만져봤던 분들은 계시지만 이런 봉제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어서 봉제 기술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단순히 재봉틀 그거를 다루는 기술이 우리는 관심이었었는데 우리 UP의 교수님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소셜 디벨롭먼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요. 그 기계에 다 먼지가 앉는데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작업들만 하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자기들을 얘기합니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합니다. 대응 반응을 얘기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은 뭐 그 앞에 전혀 나서지 않고 주변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들이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UP의 교수님 또 그 학생들이 같이 현지 언어로 이분들과 같이 하면서 잘 이끌어 나가니까 정말 이분들의 다퉜던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몸을 느낄 정도로 녹아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손을 들고 발언을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작은 자조보임을 만들고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먼저 조직을 먼저 거기서 임원을 뽑고 투표를 하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것이 무엇인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술 교육보다도 더 먼저 진행을 했죠. 물론 필리핀 정부의
국가기능사 자격을 딸 수 있는,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능하면 외부보다는 필리핀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기술교육기구인 키스타라고 하는 이곳과 연계를 해서 강사를 파견을 하고 이 교육을 받고 되고 시험을 치르게 되면 기능사 자격증을 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도 되고 나가서도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외국을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넓게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조직을 했죠. 그래서 단순히 봉제가 아니라 봉제에서도 드레스 메이킹이어서 옷의 구조, 폰트는 법, 디자인, 패턴, 그 봉제, 다양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교육들이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매주 교육과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모든 사안들을 그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연말이 되면은요, 평소에 회의는 한두 시간이면 다 대부분 끝나죠. 여기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것들, 개선하는 부분들,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그 발표를 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낸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죠. 그걸 통해서 분배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죠. 이러한 결정들이 연말에 되면 내년을 준비하는 총리 이런 형태가 있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루 종일 회의만 하십니다. 아울러서 그때 먹고 축제장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매년 총회에서 저희 외부인들은 이 총회 아니면 회의 때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부에는 저희들이 이제 업적으로 뒤쪽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완전히 뒤로 빠지는 그런 구조로서 운영을 했는데 정말 그 스스로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것들을 교육을, 이건 봉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만 교육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 센터의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날 결석을 하는 분이 계셔요. 결석을 해서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그 집에 지난밤 이렇게 좀 싸움이 있었더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그 집을 가죠. 가면 거기도 매맞는 여성들의 문제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겪었을 때 저희가 이러한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인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인권 교육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여성폭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공동대응에 대한,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필리핀 정부의 법에 의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공동대응을 하는 것까지 그것을 통해서 매맞는 여성의 문제, 폭력에 대한 지역의 문제들을 이분들이 해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사실은 각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급제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매월 자기가 이제 그 주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한 달에 2번 급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 돈을 내가 다 가지 않고 좀 여기다 맡겨둘 테니까 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 학비로 등록금을 내야 될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좀 세이빙을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받으면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이러한 전문가를 모셔서 어떻게 가정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 환경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을 이 운영 과정 가운데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성원들이 소셜 디벨롭에 대한, 지역사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에 현장에서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운동가로서 발전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 7월 15일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을 했는데요. 2017년에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모든 재정까지. 저 프로젝트는 끝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완전히 인가된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주도, 그 다음에 지역의 서비스를 가능하면 외부의 펀드가 끝나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저희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모든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머니들의 앞에서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 아이들 육아잖아요. 결석을 하는데 왜 결석을 했냐고 알아보니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펀드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교사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지금 10만 명이 살아요. 이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이 학용품 정도도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작은 이 학용품 가게를 하나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 외부에서 펀드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 선생님 급여도 주고 최소한 필요한 이러한 비용을 만들. 그렇게 해서 작은 구멍가게, 문방구, 사회적 기업을 어머니들하고 교사 선생님들을 같이 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러한 봉제 협동조합 이 경험을 가지고서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아팠던 것들이 이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물론 저희 봉제센터에 있는 어머니들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 있고, 이 지역은 지금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역에 클리닉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산호세 델몬테 시라고 하는데 불락간주 경기도 우리로 하면 되는데요. 거기에 한 마을인데 보통 한 동을 얘기할 때 10,000명 정도로 끊는데 여기는 이 동네 자체가 10만 명인데 분할을 하지 않고요. 예전에 있었던 동에 이렇게 붙여서 굉장히 기형적인.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의 동으로 나누게 되면 지방자치의 예산이 거기 반영이 되고 서비스가 진행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 묶어놓으니까 다른 동네 10,000명 서비스 받는 거를 여기는 11만 명 서비스 받는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있을 수가 없죠. 아픈데 클리닉이 없으니까 시청에 소속된 의사가 한 달에 한 번 순회 진료를 하죠. 그때 맞춰서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찍 세상을 뜨는 그러한 일까지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지역의 어머니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작은 클리닉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출산이 많으니까 미드와이프, 그 조산사, 이 두 분은 라이센스가 있는 분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고용하기가 힘들죠. 의사분들이 급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기본 운영하는 사람이 의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는 의사, 그 다음에 조산사, 미드와이프, 그 다음에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 헬스워커. 처음에는 의사 한 분이 하루에 환자를 보는데 10명 이상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이분이 환자 오게 되면 카드 만드는 거에서부터 의사 선생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너무 빨리 뭐 점찍듯이 진료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열심히 경청을 하셔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정말 처음에 문을 열었는데 10명 정도를 진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에 조사를 할 때 나는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나는 의사가 꿈이었어요. 이랬던 분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들 일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요. 이분들을 커뮤니티 헬스 워커로 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웰벨 펀드가 끝나게 되면 이 서비스가 클로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런 운영을 저희들이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역은 2년 외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은 3년 외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실 지원하던 데에서는 왜 연장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열심히 인력을 관리하고 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또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펀드를 들어오게 되면 작은 비용이라도 같이 무상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감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외부 펀드를 연장을 안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크레딧 코미니다드라고 하는 따갈로그어로 커뮤니티 헬스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운영을 했는데요. 의사가 상주를 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그 미드와이프하고 커뮤니티 헬스워커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얼러번스를 생활비를 받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 유료화를 전환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방침들을 그 디자인을 해야지 사회적 기업 운영이 되니까 그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 클리닉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 돈을 냅니다. 진찰료를 내죠. 그게 보통 한 번에 150페소에서 200페소, 그러니까 3,000원에서 5,000원 선에 이렇게 돈을 내게 되죠. 그렇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뭐 약을 사서 하는 의약분업이 우리보다 더 빨리 됐는데 그러한 구조인데 저희는 의사 선생님 만날 때 50페소 한 4분의 1 정도를 받는 그런 구조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약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작은 클리닉 가서 큰 병원 가면 괜히 비싸니까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사고 뭐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다른 비용을 내는데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서 그 안에 약국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제약사에서 받은 가격에 2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은 4배, 5배를 받습니다. 어떻든 의사의 컨설팅비를 받았던 그러한 거기서 나온 최소한의 자금 약을 판매하면서 나온 자금 이것을 모아서 한 달 의사, 주산사, 커뮤니티 헬스워커의 이 비용을 저희들이 거기서 만들었죠.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60% 정도까지는 자체대로 돼요. 나머지 40%는 저희 기관에서 협력을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130%까지 넘어갑니다. 이분들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이 운영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건의료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의사가 없으면 이 서비스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클로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해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고 되더라고요. 지역 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걸 통해서 지역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약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뭐 클리닉에서도 이 진료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 8시간 진료를 하게 되면. 근데 보통 사건과 사고는 야간에 많이 일어나요. 심장마비가 된다든지 갑자기 심정비, 그 다음에 출산이 일어나는 문제. 이분들이 시립병원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주민 지역이다 보니까 지도가 딱 몰려서 집들이 나란히 그냥 박스처럼 붙어 있거든요. 거기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 집은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이분은 폐질환, 이분은 출산 이런 그 지도를 해가지고 이거 블록별로 해서 블록에 우리 자원봉사자 리더를 연결하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출동을 하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훈련을 계속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다 했던 것들은 유엔이 SDG를 얘기하기 전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다 연계가 되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2단계 저희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대표적인 이러한 사회적 경제 사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해야겠다. 협동조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때 스톱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개발학과 교수님들, 현지의 전문가들, 한국의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사회연대 경제였네. 이게 SDG였네. 이러한 것들은 좀 뒤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저희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 관심이 있어서 미리 질문지를 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오늘 또 들으면서 질문 주신 분들 그럼 또 그 케이스별로 답변을 좀 대화를 하는 또 저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제가 몇 번씩 가보면서 그리고 이제 참 많은 현장에서 이제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가서 느끼는 거는 사실 그 지역에 다양한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만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캠프가 하는 방식이 모든 것이 사회연대 경제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방식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국제개발하는 현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런 국제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접근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장들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가난한 지역, 밥 나눠주는 거죠. 사람 모여서 물건 나눠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많이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가장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이 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빵하고 음료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0여 명 아이들을 한 번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처음에는 그 방식으로 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것을 이렇게 외부에 소개하고 이럴 때 많은 반응도 좋죠. 그런데 여기에 마케팅 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걸 기반으로 많이 성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자기 생활을 해야 되죠.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현지 연조단체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켜봤던 것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했던 그 떤돈 아바타스 여기 같은 경우는
가난 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직을 하려고 하면 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지역은 그건 없죠.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컴퓨터를 제대로 뭐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 제가 처음에 활동을 할 때 2007년, 8년, 10년 이때로 돌아가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컴퓨터 학원을 가야 되는, 그래야만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정말 절실하구나. 이 친구들이 대학 공부하고도 이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니까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현지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단순한 거 그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 조금 복잡해지면 이제 출석률 쭉쭉 떨어지는 거죠. 힘든 거를,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도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다가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십니까 하니까 뭐 하면서 그냥 얼버무려서 안 오는데, 복잡한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눠주는 그러한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 이런 부분. 그게 이제 사람이 길들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할 의욕을 꺾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제일 쉬운 거는 사람 모으는 거고요.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감격을 하는데, 이렇게 지역이 망가질 수 있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힘든 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얼마나 힘들어요. 물건 생산하는 것까지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조병지 부장님이 이제 직접 이제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했더니 어떻든 저희 어머니들이 지금도 생존을 하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업앤다운 힘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문을 닫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자녀를 키워서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 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정말 열심히 운영을 해서 전국의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 NGO 단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뭐 마스크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걸 생산해서 보내면서 내가 우리 위기 상황,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동참을 했다, 이런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길이 소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 필리핀 현지에서 많은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그리고 내부에서도 사회적 경제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보다는 어떤 자선이라든지 구호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다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잘 설득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NGO 단체들은 지금 요즘 와서 뭐 사회 연대가 이제 어떤 부분 코니카가 그러한 트랙을 만들고 그러면서 더 이제 관심도 많이 갖게 됐고, 물론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이 대두도 됐고, 현장인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 현장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 현장 경험이 다른 데하고 다 다른 나라하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 기관에서 저희 이제 현지의 우리 사단법인 캠프의 현지 법인이 캠프아시아라는 우리 현지 이제 필리핀 정부에 등록된 명의 법인이죠. 거기에 직원들, 활동가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응? 그래서 저희도 토론 엄청 했어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1년에 연말 되면 앞으로 내년
그 후년을 계획하는 그런 워크숍을 여러 차례 하는데, 그때 이제 합숙을 하면서 할 때 우리 현지인 활동가들이, 이분들이 전부 다 지역개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 그런 일들을 대학에 공부해서부터 이제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러한 경제 행위하고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부 펀드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조직하고 운영하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것만 일을 하고 그렇게 마감하는 그러한 현지의 이제 기관들의 현지 NGO 단체들의 이런 습성을 갖고 그러한 틀 속에서 일을 해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저희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펀드가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 말고 다른 데 펀드 찾으면 되죠. 다른 나라, 다른 기관들 거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찾으면 되지 않나요? 그만큼 이제 필리핀의 빈곤 활동가들은 많은 외부의 펀드를 쉽게 접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죠. 초창기에 굉장히 그걸 설득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못해 우리가 양계를 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자기에게 그거 일을 안 맡긴다는 조건을 제가 걸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합의를 하게 된 그런 일도 저희는 있었습니다. 예, 금방 이제 대표님께서 코로나 시기를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경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제가 알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익티라는 이제 여성협동조합, 봉제협동조합, 이게 필리핀에 이렇게 그 언론을 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이렇게 기회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캠프가 했었던 그런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에 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었고,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아직도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요. 필리핀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죠. 팬데믹이 시작을 했는데,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다 문을 닫게 했죠. 생산시설이나 어떤 상해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 회사들, 하여튼 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다 문을 닫게 했고요. 대중교통은, 퍼블릭, 뿐만 아니라 개인들 차량을 못 움직이는 그렇게 지역 경제마다 군인과 경찰들이, 지역 안에서도 검문소가 생겨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데 이 아이디 카드를 식자재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한 집에 하나씩 주는 그러한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찌 보면 1년 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장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회사들에게는 부당행위를 못하게 했죠. 해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서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완전히 생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우리는 감염을 두려워했는데 이분들은 감염이 아니라 기아를, 굶주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였죠.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너무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되니까 집 앞에마다 의자를 다 내놓고 자기 이름표를 붙여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식자재를 비닐봉지에 넣은 거를 가지고서 그 의자에다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거 가져가서 그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양 정도가 되지 않나요? 이게 잠깐이 아니라 거의 1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 당장 이 상황들을 맞이해서 저희 봉제센터도 다 이제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다 문을 닫았죠. 심각한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랬을 때 다행히 한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코이카도 전 세계에 이 가난한 나라들의 그런 구호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죠. 그 당시에는 가장 심각했던 것들이 어떻든 뭐 마스크라든지 이러한 이 방역용품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항공기로 뭐 공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저희는 사실은 저희 캠프는 여기 이제 우리 조경지 부장님도 계신데 일반 인력들은 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이카 사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 파견 요원들의 안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보건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니까요. 저희는 이제 뭐 초창기에 시청에서 다행스럽게 백신을 맞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노백 중국산 이 접종을 했는데 두 번 맞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맞았는데 저는 파이자를 맞았는데 한 2박 3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거기서 맞았던 건 전혀 뭐 이게 그런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 얘기했을 때 뭐 많이 다르다고요. 한국에서 걸린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거라고. 어떻든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국의 파견 인력들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분들이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요. 침상이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사실 코로나에 있어서 호흡곤란이 있을 때 산소호흡기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의 위험 상황은 넘기더라고요. 저희는 지역민들 걸렸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산소 호흡기 이런 것들을 전해드려서 이제 좀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저희가 힘들다고 현장을 떠났다가 이제 안정화됐다고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할 건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한국으로 보게 했지만 저하고 우리 지부장님, 조병 지부장님은 책임자들은 현장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제 물품을 보내주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때 거기까지 요청하기를 필리핀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탄소 배출도 문제도 없고 환경 문제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수주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을 해서 우리 필리핀 전국으로 마침 이제 필리핀에 한국 NGO 네트워크라고 하는 협의회가 있거든요. 한국 NGO 단체들의 국제거래 단체들의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코이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자금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일들을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시청에 가서 시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방역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트라이너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이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부 프로토콜 다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사업권을 따내고 운영을 해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생산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방역 옷을 만들고 이것을 전국으로 그냥 8톤 트럭으로 저희 생산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보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는 뭐 큰 역할을 했고 일회용품을 보내서 큰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일회용품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한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를 들어 돈이 있더라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직접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한국의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이걸 돌리는 시스템을 있다고 하면 그 기술자가 한국으로 복귀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돈을 가져와도 이거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자금을 유치를 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보건부에서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머니들한테 주문을 줍니다. 외국에서도 이 주문을 주는데 우리도 그 제품이 필요로 한데 우리도 주문. 그걸 통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가장 힘든 기간이었는데 우리 이 팀에게는 정말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필리핀의 봉제 산업이 그 팬데믹 때 거의 다 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원자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몰 이런 데서 팔려야 되는데 그 대형 몰 이런 데가 1년 이상을 문을 다 닫혀 있잖아요. 필리핀은 다 몰 중심,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사회 경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생산해도 그것을 팔아줄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문을 하던 그런 회사 문 닫고요. 수입하던 회사 문 닫고요. 봉제 공장 이런 데 다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이 나는 항상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엄중한 시기에 내가 힘든 사람들을 돕는구나. 내가 의사들까지도 도와. 내가 병원을 도와. 이러한 자긍심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런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위기 속에서도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 경험이 아니었나. 정말 최근 들어서는 누가 봉제한다 그러면 저는 말리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미 교복을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게 대량으로 뭐 해서 수입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점하고 있는 그런 시장들 속에서 틈새를 찾아내서 너무 힘들고 저희가 봉지 처음에 왔을 때는 티셔츠를 만들고 뭐 교복을 만들고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하고 한국에 여기 공단에서 뭐 이렇게 공장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유니폼으로 거기는 보통 티셔츠를 입거든요. 그거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숙이고요. 숙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올 때 처음 이분들이 교육받고 만든 제품의 퀄리티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처음에는 제가 이게 봉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산도 못 하잖아요. 계산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팔국수 미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고 어떤 그런 시행들 착오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립을 하고 그러한 운영 시스템을 협동적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한 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그 방법을 안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일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비슷한 사례들 중에 캠프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지고 있는데 캠프에서 이게 뭐죠? 제가 잘 안 보여요. 캠프에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3가지 이유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3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 박사님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3가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주민이 주도하도록 이 전체적인 세팅을 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곳에서 저희는 뭐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더 활발하게 잘 되는 분들도 물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경험에 있어서는 항상 이 국제개발 현장에서는 이 이른바 도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그 기관들의 주민들을 항상 뭐를 하면서도 질문을 하면서 그쪽을 쳐다보죠. 여기서 답을 줘야만 그 답에 맞게 움직이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주민의 토론회 현장에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현지 로컬 스테이를 같이 업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조차도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지의 전문가들의 철저한
리더십, 그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저희 따랐다는 것들이죠. 앞에서 어떨 때는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짧게 하라 그랬어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그 한 학기를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한 4-5명이 팀으로 이루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것들, UP의 지역개발학과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그 센터에서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깨알같이 다 노트에다 적습니다. 이거를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일주일에 하루씩 와가지고 8시간 이상 현장 지도를 할 때 그걸 하나씩 읽으면서 다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머니들한테 어떤 반응이 또 이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페이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를 굉장히 야단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뭐 그리고 전체 회의할 때 막 직원들 저도 이제 뭐 제가 60인데 그 아주 젊은 친구들 같이 있는데도 막 평가하고 그럴 때 막 저를 야단치는데 어떨 때는 야 이거 뭐 이거 내가 뭐 어떻게든 힘들게 우리 한국 친구들이 어쨌든 제안서 이런 거 쓸 때 고생을 하는데 이런 것도 왔는데 이 잔소리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고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경험들을 저희가 다 쏟아 놓아주셨고요. 그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죠. 현재 전문가들이 철저히 그 다음에 하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아무리 우리들이 크게 하더라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혜자는 고맙지만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서운하죠. 그럼 이 부정적 세력으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때 필리핀은 어느 동네나 주민자치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라고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임원을 선출하고 거기 결정한 걸 다 따라요. 저희가 그쪽하고 사업 수행자를 선발할 때 얘기를 하고 지역의 학교하고 하고요. 지방정부하고 하고요. 이런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따라가는 예를 들어 제가 목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수혜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배척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거버넌스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들을 존중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커버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봐서 저는 주민들도 그 다음에 현지 전문가 아니 거버넌스 뭐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3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3강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구호 현장에서 주로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봉제교육 시키는 거고 그리고 기술 가르쳐줘도 직업 연계라든지 창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다 그 실패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다. 그리고 그거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팅 봉제센터를 설립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남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봉제를 하고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막 제가 티셔츠를 다 갖고 막 교복을 갖고 판매하러 다녔을 때요. 이건 내가 왜 이걸 했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술만 해서 생산만 하면 자동으로 될 줄 그렇게 알았는데 당장 뭐 생산을 하고 월급을 어머니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제가 토대가 마련되기 전이니까 뛰어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야 이때 이걸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위기였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도 봉제센터도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봉제를 시작할 때 제가 앞에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사에 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봉제를 하고서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 수요, 교보 그곳의 타겟을 통해서 그리고 그 틈새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는 열어놓고 취직을 못한다든지 팔지를 못한다든지 생산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에는 니즈에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장이 있었고요. 그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전의 전략들을 정말로 충분히 검증하고 접근했다라는 게 아마 기존에 그 단순하게 기술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끝내버리는 사업과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참석하신 김성지 선생님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현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캠프가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답과 관련돼서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짤막하게 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좀 짤막하게. 저는 앞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막 여기서 이제 질문해 주신 인식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진행할 땐 전문가의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왜 그러냐면 대화를 하고 뭐 이럴 때 이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개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개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외부인들의 니즈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좋아하는 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량 강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행복했던 게 행운이었던 게 필리핀 국립대학 지역사회개발학과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현장 실습 그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는 뭐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면 몇 30시간인가 뭐 시설에서 출퇴근하면서 교육하면 실습이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졸업반 두 학기를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먹고 자고 뭐 호텔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빈민가에서 집 한 칸, 방 한 칸 똑같이 주민을 얻어서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사업 수행에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있는 그분들의 집에 수시로 가서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처음에는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불편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그냥 처음에 가면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집 아이, 친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니즈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인파워먼트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것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UP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는 저희가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하지 않습니다. 교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 나서서 교육하는 순간 이 현지 시스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자면 그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의 대표하고 협의를 하는. 그 지금 저희들이 이 봉제센터도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시설에서 다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협력 관계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을 키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전문가들의 그런 고도의 전문성이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이러한 리더십을 키웠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참고로 캠프가 현장에서 진행했었던 인식 개선이라는 건 단순하게 구호나 캠페인에 머문 건 아니었고요. 사실 UP 그 필리핀 국립대학의 지역개발학과에 있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학생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대상과 시기별로 전략을 짰고, 그리고 조직적 형태도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했었고, PO라는 조직적 형태, 그리고 방식과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전문가나 학생들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으로 워크숍이 된다든지, 뭐 총회라는 제너럴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이제 장기간의 기간을 걸쳐가지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협동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그 서다모빈 캠프의 일기라는 거는 이게 그 빈곤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철거를 당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지역 주민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그 순간까지 캠프가 이제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일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연대 경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 나간 일기라고 좀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도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셔가지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더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리더와 달리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리더분들이 현장에 계세요. 너무 이렇게 저희가 다르게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럴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화면에 우리 이사랑 선생님이 웃고 계신데, 예. 저는 이제 저희 캠프도 약간 그런 단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거기 출발을 했고 1인 1조로 출발을 하면서 그때는 뭐 토요카가 뭔지 사랑연락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 그랬는데 제가 2017년에 저희의 한 10년간 활동들을 좀 책으로 하나 쓴 게 스마일 타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다도 좀 기록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시작하게 된 동기라는 거. 제가 이제 60살인데 굉장히 어렵게 저도 서울에서 자라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전부 다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이제 미국의 대학생이 그 당시엔 양친에 지금은 플랜 코리아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생이 이제 장학금을 줘서 제가 중학교를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들이 좀 안 불편하게 이렇게 훈련이 됐던 그런 경험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좀 있고, 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나를 사용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저 개인의 뭐 그러한 뭐 삶, 아니면 신앙,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는 것 같고, 근데 저 혼자 할 수 없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파란 화면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캠프의 식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같이 지켜주지 않으면 제 혼자 있으면 구멍 가게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지금은 뭐 마닐라에서, 달락에서, 뭐 민다나오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는데 이것들은 저 말고 우리 정말 뭐 우리 어떤 분은 자기 젊은 10년 뼈를 갈아넣은 그 젊은이들이 있어요. 많은 선택이 있는데 현장에서 구박받으면서 제가 이게 잘 웃거나 칭찬이 인색하거든요. 근데 지켜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 혼자로는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이건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현장에 있는 것들, 물론 현장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게 뭐 본부에 있어도 현장을 종준하고 현장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런 리더들도 계시니까요. 저는 뭐 덕분에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제가 덕분에 칭찬받아서 항상 미안한 그런 마음들은 있는 장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장을 지키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이하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캠프가 현장에서 활발한 사회연대 경제 활동을 벌이시는 만큼 현재 법과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질문과 함께 제가 좀 더 덧붙여서 질문드리는 게 의외로 우리가 공유국의 관점에서 이제 그 사회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갖추지 못했다, 법도 없다, 제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필리핀은 사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하고자 원하는 분들 또 여기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고 한국의 많은 NGO 단체가 이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사회연대 경제에 관심 가져서 이제 그 방향을 키우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국제개발 현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현지의 법과 제도예요. 내가 좋은 물건 만들고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에서 잘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소매업을 외국인에게 허용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입니다.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회사를 차리고 그걸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내서 뭐 요새 소셜 벤처나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꽤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요. 근데 중요한 거 거기선 법인을 만드는 게 한국은 뭐 세무서 가면은 3분 5분이 법인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법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가능한 건가? 외국인이 가능한 건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일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매장을 하는데 리노베이션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사실은 뭐 선수들 쫙 모임씩 시작하면 투자하는 만큼 뭐 짧은 기간에 다 끝낼 수 있죠. 여기는 뭐 사인 받고 도장 이거 하는데 몇 달 걸리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요. 모든 공사 인력 다 데려와서 안전교육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 공사라는 것들은 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모아다 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 준비하고 다 여기 땅 하면서 다 이제 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돌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세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지역에서 뭐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지법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도 6개월이 지나면 이 기관에서 어떠한 출퇴근에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 필리핀 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부당이익을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현지의 전문가들, 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저희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그걸 지키고 스크린하려는 노력들을 해서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이만큼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도 제대로 못하다가 사업 기간이 끝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사전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오늘 뭐 말씀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사회적 기업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성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성과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측정 가능한 성과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수치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분야, 저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막판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좀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ODA 사업, NGO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사회적 성과 수치를 내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PDM에 의해서 정해진 뭐 몇 사람의 수혜자를 선발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진행하는 것들이 현지에서는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만 진행을 해드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경제적 가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이니까 그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에 이거를 뭐 이 기업이 얘기하는 만큼 끌어낸다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스킬 디벨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파워먼트입니다. 사람의 이런 생각들을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의 넓이를 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긴 시간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이 수치로 이게 예를 들어서 3년 사업이 된단 말이죠. 1년 1차년도 준비하고 2차년도 제대로 만들어서 3차년도 확 한다. 이게 그 방식대로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치 관련한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2기 사업들을 이제 우리 조병 지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마 얘기를 뭐 해줄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 지금 1기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성취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컬렉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분들의 틀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발표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해 주시라는 참여해 주시는 의미에서 아마 이제 대표님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캠프의 활동은 분명하게 일기와 이기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 짓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게 단순히 오늘로 끝나는 어떤 사례 발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사회 멤버로 그동안 10여 년 참여하고 있었지만, 사실 캠프의 국제개발 현장에 많은 전문 인력들의 참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도 저는 이제 이사회, 그리고 이제 직접 그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구성에 대해 가지고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멤버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만 사회적 기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회 연대 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앞에 강의에서 1강과 2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대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데, 연대가 없으면 이거 사회 경제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함께 운영해야 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니까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사업 그 현장 예를 들어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그 부분을 넘어서 그 틀거리 전체의 연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사회도 크게 2기로 나뉘어요. 1기는 제가 처음에 이러한 외부 펀드가 있는지 저는 몰라서 처음에 만들었던 한 10여 명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사회를 꾸려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분들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선한 마음에 지지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저희가 새롭게 이제 현지 사업을 집중하고 강화하면서
이사회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분들 다 빠져나가고 전문가로서 이름만 걸어놓는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는 뭐 제한적인 숫자이니까 사업 단위로 뭐 전문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름만 걸어놓고 하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그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 전문가도 있고 광고 전문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미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결합을 해서 현장을 보고 자기 네트워크를 여기 같이 이사님도 뭐 우리 김영석 이사님은 뭐 여러 차례 오셨죠. 현장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사회 안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하는 이사회. 처음에는 저희가 일하는 이사회가 아니고 선한 의지의 명예로운 그러한 이사회 구조였는데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사회 전문위원 뭐 이런 조직으로 저희들이 전환했는데 이 구조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가 성장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힘드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회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내가 이제 학교 교수에서 보직을 많이 맡았는데 이건 꼭 빼주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쓰러지고 그렇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딱 겨우 면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마치시면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정말 일하는 분들로 감사하게도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사회연재 경제 조직들, 뭐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사회의 역할이 정말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일하는 이사회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아마 이거는 비영리 기관이 대부분 가진 이사회가 가진 명망가 중심의 상징성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사회적 경제와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조직들과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어떤 차별성은 이러는 이사들이 분명히 보드 member들이 기여하고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고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들이 쳐다보는 캠프의 다양한 사업들에 녹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사님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 현장을 방문하면 본인들이 한 건 다 끊으셔요. 뭐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뭐 거기서 사업비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좀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님들이 뭐 우리 이사장님에서부터 전에 뭐 얼마 전까지 제가 이사장까지 맡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더 현장에 집중하려고 저 이사장은 내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이사장님 모시면서 몇 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 비용으로 항공권을 마련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줘서 저는 기관 대표로서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문성만 내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물적인 것까지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셔서 캠프가 좀 더 힘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은 좀 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1강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지난 캠프 일기 사업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재용 대표님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반추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어떤 분에게 이런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근데 저는 우리 사업일에 나나이가 이제 필리핀 말로 어머니거든요.
분이죠. 이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우리 정말 자기를 포기하면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한국 활동가들도 있고요. 현재 활동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기뻤던 건 저희가 이 팀이라는 것들 이름을 만들 때 어떠한 단어를 쓸까 했을 때 필리핀 말로 하자. 근데 이 팀은 이그나이트, 뭐 불을 붙이고 뭐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묻혀졌던 것들을 우리가 불을 붙이면 이분들이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이팅이라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하는 어머니들이 생산하는 백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나이 made this bag 이렇게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그냥 공장 노동자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디자이너인 거죠. 주인공인 거죠. 정말 그렇게 소망을 하고서 우리가 디자인을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서 갔어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들이요. 외국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지역개발을 강의합니다. 주민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강사가 됐어요. 초등학교 된 어머니가 그걸 영어로 가서 강의를 해요. 이러한 변화, 이 나나이들의 가능성이 없었으면 뭐 저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때문에 저는 사람 그 중에서도 우리 나나이,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